이번 주 이슈 브리핑입니다. 우리 사회 노화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령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르면 당장 내년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 논란이 예고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계부채와 국내외 자금 흐름 등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네이버를 독과점 사업자로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주간경제 리포트 1부에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월의 셋째 주 주간경제 리포트 1부 시작합니다. 한 주 동안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7가지 경제 이슈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위클리 핫세븐으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성민 인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민입니다. 네, 위클리 핫세븐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노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1.17을 기록하며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령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며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2025년에는 20%가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한국은행은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20-30년 후의 모습을 예측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먼저 고령화로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매년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00년에서 2015년 3.9%였던 경제 성장률은 2025년에는 1.9%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로부터 10년 뒤인 2035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0.4%로 0%대를 기록할 전망이고 2045년에는 제로, 즉 0%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제 성장이 급감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퇴 시기를 늦추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늘려야 합니다. 은퇴 시기를 5년간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으로 올리면 연평균 경제성장률 하락이 0.3에서 0.4%포인트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은퇴 시기를 조정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예상되는 다른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인구 고령화는 가계의 자산 구조에도 영향을 줍니다. 고령층의 경우 은퇴 이후 소득 기반이 약해지다 보니 저축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가계 저축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령 인구 비중이 2015년에서 2018년까지 12.8%에서 14.3%로 늘면 저축률은 8.91%에서 7.3%로 1.6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돌파하는 2027년에는 가계저축률이 마이너스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때쯤에는 가계가 저축을 하기보다는 이미 모아놓은 자산을 까먹으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현금이나 예금, 보험이나 연금 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는 반면에 주식이나 펀드 등 위험자산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고령화가 가계의 자산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네요. 이 고령화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나면 보험이나 연금 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여건도 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선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네, 인구 구조의 고령화는 주택 수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생계비 마련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 가구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청년 가구가 감소하면서 고령 가구의 주택 수요가 약화된 상황에서 노년층이 주택을 매각해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주택 수요 증가세를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에 주택 수요를 100이라고 볼 때 2020년은 107로 연평균 1.7%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1.5%, 2030년 1.2%, 2035년 0.8% 등 해가 갈수록 주택 수요 증가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 구조 또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이 되고요. 이 서비스업에서 특히 보건복지업, 사업 서비스업 등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수출은 고기술업종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고령화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래 세대의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가 출산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의 실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렵다면 행정 해석을 바로잡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이르면 내년부터 대기업 등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일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겁니다. 2004년부터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40시간, 일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다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일주일에 12시간 연장 근로 및 휴일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000년 9월 정부의 행정 해석에 따르면 이 연장 근로 12시간에는 휴일 근로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2시간이라는 연장 근로 상한 기준에서 일주일을 7일이 아니라 주말을 제외한 5일로 간주한 셈이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최장 주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셈입니다. 이번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말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업을 근로자 수에 따라서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시행 유예기간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합의된 최장 노동시간은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시행 유예기간에 대해서 충돌을 보이면서 완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마 다음 달쯤 다시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기업들에는 반대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기업은 어느 정도 부담을 안게 될까요? 네, 한국경제연구원의 예상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에는 기업은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12조 3천억 원이라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휴일 근로수당 중복가산 등이 적용되면 기존 근로자에게 연 1,754억 원이라는 금액이 더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26만 6천 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를 추가 고용으로 메울 경우에는 직접 노동 비용으로 연간 9조 4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비, 직원 채용비 등 간접 노동 비용으로 2조 7천억 원이라는 비용이 소비가 됩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 가운데 70%는 근로자 300명 이하의 중소사업장에 집중됩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은 중소기업의 경우 구인난, 업무 숙련도, 재정 여건 등 때문에 불가피하게 초과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시간만 단축하면 범법 사업장이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노동시간 감축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워밍업에 나섰습니다. 일례로 삼성전자는 최근 각 사업부문 책임자들에게 가능하면 주당 근무 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노동시간 단축을 놓고 정부와 재계의 입장차가 뚜렷한데요.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이뤄낼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출과 청약 그리고 세금에까지 각종 규제가 도입되면서 종합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평가받는 이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부터는 진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주택 구매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할지 정리했습니다. 김성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들 개정안은 머지않아서 공포될 예정입니다. 내용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이 되거나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서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하반기에 주택 구매 의사가 있다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지역으로 지정됐느냐에 따라서 규제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29개입니다. 청약조정 대상 지역은 역시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등 40개입니다. 네, 방금 알려드린 투기 과열지구와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내용의 후속 조치들이 시행되는지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일반 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가구의 경우에는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조합원 분양은 최초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서에 분양 대상자로 명시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다만 법 시행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정비사업 대상주택을 조합원 분양으로 받을 때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법 시행 이후 다른 정비사업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일반 분양에 당첨됐을 때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제한에 해당되면 일반 분양 당첨이 취소되며 조합원 분양의 경우 입주권이 아닌 현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법 시행 이후에 정비사업에 청약을 신청하거나 정비사업 대상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약을 했더라도 법 공포 전에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만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만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도록 지위 양도를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뒤인 내년 1월 중에 시행될 전망인데요. 시행 이전에 이미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사업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은 추후에 확정됩니다. 네, 갑작스런 규제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한 조치들인데요. 특히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주택을 매매할 때는 역시 관련 규정을 좀 철저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후속 조치들도 있죠. 네, 또한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됐던 전매 제한 및 거주자 우선 제한이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거주자 우선 분양은 전체 분양분의 20% 범위 내이며 전매 제한 구은행 소유권 이전 시까지입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 시에 인터넷 청약 또한 의무화됩니다. 그간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견본주택에서 청약을 받아서 현장 줄 세우기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는데요. 앞으로는 분양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인터넷을 통한 청약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역시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이달부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청약제도 또한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이외에도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또 제도에 대한 단속 방안 등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허울뿐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상화폐 관련 뉴스입니다. 정부가 최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가면서 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 것인지 또 화폐적인 기능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 같은 주요국들은 법 개정 등을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근거를 이미 마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적인 개념조차 명확히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는 금융자산과 화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다수 국가들은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소득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은 쟁점은 화폐적 기능의 인정 여부인데요. 지급수단인 화폐적 성격을 인정하게 되면 가상화폐 구매에 부가세를 매길 수 없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이에 대한 상반된 판결이 잇따라 나온 바 있습니다. 먼저 플로리다주의 법원은 가상화폐가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고 현금이나 금처럼 침대 매트리스 아래 숨길 수 없는 실물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달 뒤 뉴욕주의 연방법원은 가상화폐를 화폐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화와 서비스의 지급 수단이고 은행 계좌에서 직접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폐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거죠. 한편 미국 학계에서는 가상화폐는 아직 법정 화폐로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가격 급등락으로 적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교환 기능이 힘들다고 보는 건데요. 신용을 보장해줄 발행기관이 없고 오직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 또한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도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네요. 우리나라는 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게 되나요? 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달 4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의 경우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 문제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동향을 보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양성화가 불가피해서 정부로서는 부담스럽겠지만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탈세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가상화폐 구매에 부가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경우에는 가상화폐의 화폐적 성격을 인정해서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한 소매점이 올해 말에 20만 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면세를 통해 거래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래 활성화보다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면제해줄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기재부는 가상화폐의 성격 규정만 이루어지면 세제에 집어넣으면 된다면서도 자본소득에 제한적인 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증여와 관련해서도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가상통화의 익명성으로 상속증여세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과 집행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거품이 아니냐고 했던 가상화폐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 13일 기준으로 5,856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또 기록을 했는데요. 또 지난달 두바이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분양금을 낼 수 있는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실물 거래 속으로도 속속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명확한 법정 개념을 하루빨리 정립해서 과세 근거를 잘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5번째 뉴스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에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와 임직원 주식 매매 등 개인 일탈이 적발된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또한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앞으로 협의하고 상의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반민 반관 조직으로서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위탁한 금융회사 감독 검사,
제재, 소비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특수한 조직의 성격과 역할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 대상입니다. 2007년 4월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2009년 1월에 해제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금융감독 업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에도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은 수차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업계 유착과 부실감독 책임론이 부각됐던 2011년 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2014년 동양그룹 부실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서 현재의 반민반관 형태로 두되 금융위의 통제를 강화하는 선에서 논의가 그쳤습니다. 네, 정부가 또다시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건 최근 나온 감사원 감사 결과 이단 채용 비리와 경영 방만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감원 예산을 직접 통제하려고 나섰는데요. 금융감독원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감독 분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독 분담금을 운용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라고 통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이 공공기관이 되면 또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네, 금융감독원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될 경우에는 예산뿐만 아니라 인사, 조직 등이 모두 정부의 통제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회의 예결산 심의 또한 받아야 합니다. 금융권에선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은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지정이 감독정책 분리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산업정책에 휘둘리지 말고 자율적, 독립적으로 금융감독 업무를 하라는 것이 감독과 정책 분리의 취지인데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면 금융산업정책에 따라 감독 업무가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공기관 재지정이 채용비리와 조직 예산 비대화 등 방만 경영 논란의 근본적인 처방전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 논란만 보더라도 공공기관 지정만으로 제대로 된 감독과 조직의 혁신, 쇄신을 담보하긴 어렵다면서 뼈를 깎는 금융감독원 내부 혁신과 함께 진단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금감원은 이렇게 공공기관 지정을 놓고 어지러운 가운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6월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처음으로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줬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19일에는 완화 정도를 줄일 여건이 성숙돼 가고 있다면서 서서히 핸들을 틀기 시작하는 모양새입니다. 장기간 비정상적이었던 금리를 이제서야 정상화하겠다 이런 의미지만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동안 북핵 등 불확실 요인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서 금리 정책에 대한 뚜렷한 언급을 자제해온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에 기자회견에서 여러 개의 금리 인상 신호를 동시다발로 쏟아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행으로선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상은 국제 환경에 따라 어떻게든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하면서 정부와 한국은행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날 나온 금융 완화 정도를 줄일 여건이 성숙됐다는 총재의 발언이나 금융통화위원회 내 소수 의견 등장, 성장률 전망 상향 등은 모두 한 가지만으로도 시장의 금리 인상에 강한 신호로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일영 금융통화위원이 제시한 금리 인상 의견은 소수 의견으론 작년 4월 이후 18개월, 인상 의견으론 2011년 9월 이후 6년 만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로는 내년 초보다 다음 달이 더 유력하게 점쳐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총재는 이날 대내외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성장, 물가 흐름이 기조적일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결단 시기에 관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관계자는 방향이 정해졌다면 실행은 이를수록 좋지 않겠냐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같은 발표로 한국은행의 동향에 가장 민감한 채권 시장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일었는데요. 이날 이 총재 발언 직후 국고채 3년물 금리가 0.07%포인트 올라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로 마감됐습니다. 이 채권 시장은 이렇게 벌써부터 금리 인상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계부채가 가장 걱정이 돼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통상 기준금리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 한동안 추세가 지속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1,400조 원대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도 가계빚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 상환 능력이 취약한 차주를 중심으로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큽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국내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에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가 2만 5천 가구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산보다 빚이 많은 한계 차주의 대출 규모는 이미 상반기 80조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자칫 회복세를 보이는 민간 소비를 다시 위축시켜서 경기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기에 앞서서 적절한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기 지표가 좋은 것은 국내보다는 대외 요건이 양호하기 때문이라면서 금리 인상 여파로 한계 차주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지원 대책과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한국은행은 또 지난 7월에 2.8%로 발표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즉 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들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위클리 핫셉은 마지막 뉴스입니다. 같은 날인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분야에 걸쳐서 백화점식으로 사업을 벌이며 중소업체들의 사업 영역을 침해해왔다. 그리고 5조 원대 거대 사업자로 성장을 했는데도 독과점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네, 먼저 네이버를 독과점 사업자로 규제하려는 목소리가 있었다면서요. 네, 19일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를 독과점 사업자로 규제하기 위해서 검색 시장을 새로 규정하는 시장 획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색 시장 영역이 마련되면 네이버는 이 분야 독과점 사업자가 돼 반독점 규제를 받게 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의 위법 사항을 검토해 신중하게 시장 획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서서 네이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기존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사실상 탈취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네이버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광고를 유치하면서 클릭 한 번에 광고비 10만 원을 받는 식으로 중소상공인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왔다면서 모호한 상태인 네이버의 사업 영역을 확실하게 규정해서 시장 지배적 지위에 따른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이버의 경우 국내 PC와 모바일 검색 분야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뉴스, 쇼핑, 여행,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영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온라인 분야는 이 사업 영역을 획정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규제를 피해왔다는 지적을 한몸에 받은 건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창업자가 이날 국회에 불출석해서 더 질타를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날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국감의 증인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씨를 향한 질타를 쏟아냈는데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불렀는데도 안 오는 것은 국회 무시이자 국회 방해 행위로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 경고한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8월 말에 해외로 나가서 국감 출석을 회피하려는 이 증인의 태도는 아주 옳지 않다면서 종합국감 때는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네이버가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과거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관련 계열사들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최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015년 4월 대기업 집단 지정 때 네이버는 자산 규모 5조 원에 미달해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 네이버 계열사에 편입된 기업 명단을 보니 당시 신고가 누락됐던 계열사 12곳의 총 자산이 약 1,7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당시 네이버가 대기업 지정 조건을 충족했는데 고의로 이를 누락한 것은 아닌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이어 당시 이혜진 의장이 NHN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1% 보유하고 있었는데 NHN 엔터테인먼트를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대기업 집단 심사를 받은 것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의 일부 경제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슈 전달에 힘써주신 김성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내용 함께 정리해보고 저희는 2부에서 증권시장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주간경제 리포트 2부 시간입니다. 이번엔 한 주간의 증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남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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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우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마감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먼저 월요일인 10월 16일입니다. 6.43포인트의 상승세로 기분 좋게 시작한 코스피입니다. 2480.05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17일인 화요일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2484.37포인트 돌파하며 80포인트대를 다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부터 하락이 나옵니다. 2482포인트 선에서 마감한 18일, 그리고 2473포인트 선에서 2480포인트 다시금 내준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은 두 자릿수대 상승을 기록하며 2489.54포인트로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종가 기준 2480포인트 다시금 돌파하며 상승으로 마감한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일 코스닥 지수는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3.67포인트 내리며 659포인트 선에 하락했지만 다음 날인 17일 670포인트 터치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요일과 목요일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는데요. 668포인트, 667포인트까지 내려섰다가 금요일은 코스피와 함께 상승 동력을 받았습니다. 5.85포인트 상승한 672.9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마감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마감 수급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의 마감 수급 동향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차트 함께 보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16일 외국인은 274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면서 한 주 시작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493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시현했습니다. 이어서 화요일에도 외국인은 매도세를 시현했고 기관이 다시 한번 팔자로 전환하면서 1,497억 원가량 물량 많이 덜어냈습니다. 수요일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세를 시현했고 이어지는 목요일에도 외국인은 175억 원, 기관은 379억 원가량 물량 덜었습니다. 반면 금요일에는 외국인이 사자로 전환하면서 1,616억 원가량 물량 담아냈고 기관은 1,747억 원 다시 한번 매도 우위를 시현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매도세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한 주였습니다. 금요일 하루만 1,616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시현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은 주 첫 번째 거래일이었던 월요일에만 매수세를 보였고 역시 매도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던 이번 한 주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마감 수급 동향도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외국인은 매수세 시현했습니다. 260억 원가량 물량 담았고 기관은 1,381억 원 물량 덜면서 한 주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화요일에는 외국인이 매수세를 조금 더 키웠습니다. 1,824억 원가량 물량 담았고 기관은 1,61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수요일에도 외국인은 675억 원 담아냈고 기관은 1,672억 원 매도세 시현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목요일에 외국인은 250억 원가량 물량 담았으며 기관이 다시 한번 사자로 전환하면서 265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오늘 금요일에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 시현했습니다. 각각 148억 원과 59억 원가량 물량 덜었습니다. 이번 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시현했고 금요일에만 물량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매도세의 무게를 조금 더 실었습니다. 목요일 하루를 제외한 4거래일 동안 모두 파란불을 켜준 모습입니다. 이번 주 양장에서의 수급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지수와 수급 상황까지 살펴보셨고요. 이번에는 한 걸음 더 접근을 해서 특징 업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이 나왔던 한 주였습니다. 어떤 업종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화장품 업종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한 주간의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화장품주들의 주가가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9월 1일에서 20일까지 화장품 해외 수출의 실적은 33%가량 증가하면서 지난 2월 이후에 가장 큰 수출 실적 개선폭을 시현했습니다. 특히 중국향 수출이 42%가량 증가하면서 중국발 리스크가 불거진 3월 중순 이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유럽향 수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25% 넘게 큰 폭 증가한 건 역시 화장품의 해외 수출 실적을 이끈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중국 소비 관련 기업들의 부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화장품주들의 주가 상승은 중소형들주에서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화장품주들의 주가 상승에서 중소형주들은 조금 소외돼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최근 대신증권의 리포트에서는 중소형 화장품주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매수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원브랜드 샵들의 히트 제품이 딱히 없는 상황이고 헬스앤뷰티 스토어에서 경쟁적인 출점의 영향으로 중국인들의 수요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는 오늘 대신증권 리포트에서 코스메카 코리아와 코스맥스에 대한 매수 의견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와 이번 주 종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메카 코리아의 목표 주가는 7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종가는 58,6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맥스 종목의 목표 주가는 14만 9천 원이었고 이번 주 종가는 13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의 특징 업종 진단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이번 주 시장을 어떻게 바라봤었는지 증권사 헤드라인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10월 17일 대신증권입니다. 경기 모멘텀 대 밸류에이션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어서 유안타증권 이튿날입니다. 3분기 어닝 시즌 현실적인 기대치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고요. 10월 20일인 금요일 동부증권은 중국을 보는 관점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로 살펴봤던 유안타증권의 리포트 3분기 어닝 시즌의 기대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3분기 어닝 시즌은 개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살펴보면요. 매출액은 62조 원, 영업이익은 14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이 같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연초 이후에 상향 조정되며 눈높이가 높아졌는데도 이를 충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전망치 달성률은 100.3%로 최근 4개 분기 가운데 가장 낮았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의 전망치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업종의 경우 기아차가 통상임금 판결 이후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의 전망치는 연초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반도체 외 나머지 종목의 최근 3년 평균 3분기 전망치 달성률은 88.8%입니다. 여기에 따라 유안타증권은 현실적인 기대치는 지금의 전망치보다는 좀 낮게 잡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 반도체의 이익은 좋지만요. 이익 사이클 측면에서의 매력도는 낮게 평가하고 있는 유안타입니다. 90%면 성공적, 95%면 그레이시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반도체 업종의 이익 증감률은 3분기 혹은 2분기가 고점이라며 반도체를 제외한 종목의 이익 증감률은 2분기 저점 마이너스 4.3% 이후에 회복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마이너스 4.3%의 증감률을 유지하기 위한 전망치 달성률은 90.2%가 되겠습니다. 또 증감률의 플러스 전환을 위해 필요한 달성률은 94.2%가 되겠으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들의 헤드라인 제목을 좀 뽑아봤고요. 이어서 키 이슈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주의 키워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키워드도 역시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마지막 세 번째로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 재개 소식까지 총 3가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1박 2일로 최종 확정됐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앞서서 한중일 3국을 방문하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 순방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한 기간 중에 국회 연설 및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미국 측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방한임을 감안해서 2박 3일의 일정을 추진코자 했지만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전체 방한 일정과 너무 늦은 밤에 도착하는 데 따른 의전적인 문제 등을 종합 감안해 봤을 때 11월 7일 화요일 오전에 도착하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대한민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국빈 방문은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명의 공식 초청에 의해 국가별로 1회 방문한 가능한 방문으로 최고 손님으로 예우한다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이슈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하게 되면서 16개월 연속으로 최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약 3%로 상향 조정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 완화 정도를 줄여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돼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출과 설비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소비도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이런 점들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월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빠르면 다음 달 혹은 내년 초에 이뤄질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내수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키이슈입니다. 신고리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신고리 오류코기 원자력발전소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3달간의 활동을 마치고 오늘 바로 해체가 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오류코기의 공사를 3개월간 일시 중단하고 공사 재개 및 중단 여부를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외부 설문조사기관을 통해 8월 25일부터 보름간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향후에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한 후 4차에 걸친 조사 결과 시민참여단 471명 중 59.5%가 신고리 오륙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재개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 비율은 찬성 비율보다 19%포인트 낮은 40.5%였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하며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키 이슈 3가지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시장 정리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시장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함께 키워드 통해서 전략 사여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주 증시 대응을 위해 주목해야 할 키워드입니다. 먼저 실적이 다음 주가 되면 피크에 접어들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 어닝 시즌의 분위기는 주식시장에 우호적입니다. 현재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 추정치는 1분기가 45조 7천억 원, 2분기가 45조 6천억 원, 3분기는 49조 4천억 원으로 즉 3분기가 역사적으로는 최대치의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약 34개의 기업들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의 일별 변동성과 업종별 온도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IT 소재나 장비 업종에는 기관 중심으로 순매도가 몰리면서 급락이 나왔고 한편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반등하면서 이 같은 괴리가 생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펀더멘털의 변화보다는 수급 요인이 좀 큰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주요 종목별로 보면 차익 실현 혹은 쇼커버가 주요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연말 이전에 수익률 확정 의도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 시각 통해서 다음 주 전망까지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시장을 움직일 일정들은 뭐가 있을까요? 역시 김남우 기자가 전해주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벤트들 요일별로 정리했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에는 우리나라의 수출 잠정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일 화요일에는 유럽의 마켓 제조업 PMI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5일 수요일입니다. 한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26일 목요일에는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가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GDP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영향 미칠 주요 일정들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는 다음 주 시장 전망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로 함께 분석해봅니다. 네,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모두 이번 주도 2,450에서 2,500포인트대로 잡았습니다. NH투자증권은 눈높이가 높아진 것을 어떻게 충족시킬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을 했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검증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의 경우 통상 실적 피크 시즌에 주식시장은 대표 업종의 실적 발표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지수 자체는 횡보할 가능성을 내놨고요. 반면 실적을 발표한 업종별로는 온도차를 예상했습니다. 최근 기업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이후 실적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추정치는 소폭씩 하향 조정 중이라는 분석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한 달 전 대비 0.7% 하향 조정됐다는 점은 좀 감안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 함께했던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0월 셋째 주 주간경제 리포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